한국 현대사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은 그 한국파 메이지 유신을 폐기한 인물이죠. 그 뒤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시설 육성도 안 되고.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은 이제 김대중이 민주주의 활동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모호하죠.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뒤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행보나 정치 활동을 할 때 한민통 의장이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북한의 비밀리에 현금과 전략물자를 지원했죠. 그래요.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이 글에서 적진 않았지만 군사정부와 대적하면서 민주화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또 뒤에서는 수십억 원을 군사정부로부터 지원받았죠. 밝혀진 것만 수십억 원이죠. 그 행동이 모호한, 정체가 모호한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의 산업정책인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을 그대로 개성했다. 뭐 계속 개성되는 거죠. 다른 정부들에 의해서도. 박근혜도 또 뭔가요, 시설을 육성하겠다 했지만 황판 메이지 유신을 쓰든 아니면 좀 변형해서 현 시대에 맞게 시설을 육성하든 그래야 되는데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이제 시설을 육성하려고 했죠.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하니까. 금융위기가 해결되었고 세계경제는 화랑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 경제 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시기보다 낮았다. 그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김대중 정부의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경제는 화랑이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는 화랑이 아니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는 또 IMF 사태를 겪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높아야 되는 거죠. 노태우 정부 때는 전두환 정부 때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컸지만 경제 성장률은 전두환 때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면 좀 불리할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조건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때는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렇죠. 노무현 때처럼 경제 화랑도 아니었고 세계적으로. 당연히 노무현 때는 김대중보다 높아야 정상인 거예요. 노무현 정부는 유리한 환경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았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의 산업 정책을 개선한 탓이다. 산업 정책이기도 하고 기업 정책이기도 하죠. 반산업적 반기업적 정책이죠. 대기업 억제라는 게 결국은 뭔가요? 성장을 막겠다 이런 거죠. 민간이 기업 육성을 막겠다는 건 거예요. 근데 근대화 이념은 그런 게 아니라 했죠.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부유해지고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노무현은 노골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성향을 드러냈다. 노무현은 생산성을 무시한 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주로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때 당연히 시행됐는데 그 전에 노무현 때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시위가 많았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상인들에 의해서.
노무현 이전의 정부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는데 그러한 전통의 노무현으로 인하여 붕괴되었다. 그래요.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긴 쉽지만 한국에서 임금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없고 투자가 활발한 때였다. 10% 이상 20% 이상 임금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매년. 박정희 정부 때나 전두환 정부 때나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10에서 20% 증가했다는 거예요. 5년 지나면 임금이 더블 됐죠. 살기 좋았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 재산 형성하기도 쉬웠고 그래서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서 젊을 때는 반대했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국가가 좋은 국가였어 그렇게 생각하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인위적으로 인상을 급격히 올려 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임금은 잘 인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니 법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전두환 박정희 때보다 임금 인상률이 좋았냐는 거예요. 노태우 때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태우 때는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있었죠. 근데 국가 사정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팍 올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때부터는 이제 이런 전통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산업이 쉽게 붕괴된다.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저소득의 가정이 있겠죠. 그러한 문제는 산업을 붕괴시켜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잘 짜여져야 되는 거죠. 기업을 제약시하고 산업을 제약시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해서 산업이 붕괴되면 끔찍한 일인 거죠, 사실. 노무현은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채용하였는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을 2007년 7월 법으로 제정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가급적이 이제 좀 더 좋은 조건의 근로자들 늘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죠. 계약의 자유를 박탈하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법을 제정하였겠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사람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분의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분제도를 부정하면 뭔가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뭐 10년 계약을 하든 20년 계약을 하든 종신 계약을 하든 계약을 통해서 그래요.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신분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으면 어떤가요? 계약 없이 주인이 노예를 일시킬 수 있죠. 신분 높은 사람이 신분 낮은 사람을 일시킬 수 있죠. 신분제도를 폐지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또 고용돼서 소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계약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계약은 안 되겠죠.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가급적 계약을 통해서 그래요. 결정하게 해야 된다. 그게 가장 부작용이 적다. 뭐든 문제가 있겠죠.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라. 계약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게 아니다. 신분제도가 없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계약이 도입되고 계약을 장려해야 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로 돌아가고 싶냐는 거예요.
노무현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2003년 8월 16일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7일 시행했다. 그렇죠. 이 법으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채용되고 있다. 사실이죠. 저임금 외국인 채용은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신분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출이 필요하죠. 근데 뭐 임금이 너무 비싸서 수출이 안 돼요. 한국은 또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고 또 국내 중요한 산업을 육성할 때 뭐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고급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을 또 고용할 수도 있고 뭐 그 다 국가적 필요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함부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냐? 특정 직업의 소득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그 내국인 사이의 거래에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여 해결하면 특정 신분의 내국인은 이익을 보지만 특정 신분의 내국인은 피해를 보니 이는 신분제도 금지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고용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는 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파트 건설에 종사하는 직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겠죠.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해 버리니까 임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분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윤석열 정부 때 필리핀 보모를 그래요. 외국인을 썼죠. 그럼 누가 손해를 보나요? 보모 역할을 하는 한국인 여성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내국인과 내국인의 거래잖아요. 누구한테 이익을 보장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산업을 육성해라. 산업을 육성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내국인에게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비싸게 사야 되면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아파트 이런 것도. 다른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정 신분의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저건 저소득 직업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국인과 내국인의 거래에서 어떤가요?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임금 근로자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뭐 보모라는 직업이나 건설 업종에 일하는 직업도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 근로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로자가 귀해지면 어떻게든 근로자를 확보하려 하고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한 400 받았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안 쓰면 한 6, 700을 받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괜찮은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저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뭐 양질의 직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이 직업은 사람들이 피하느냐,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면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안전해지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고.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은 한국판 공산주의 정책의 결정판이었으며 그 결과 역시 참담했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노무현은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거래를 제한했다. 이와 같은 거래 제한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군사정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그렇게 뭐 자유를 뭐 박탈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심하게.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한번 도입했다가 뭐 폐기하고 뭐 그랬죠 뭐. 물론 그런 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하지만 뭐 그 노무현처럼 막 거래를 완전히 수요 억제 정책이죠. 집 못 사게 해가지고 거래를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정책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혜택을 줬죠. 그 무주택자들에게. 군사정부 시기에는 한국의 번영기로 장기간 부동산이 급등하였지만 아파트 공급이라는 창의적 발상과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로 대체했을 따릅니다. 어떻게 확대할까? 창의적 발상과 개발이죠. 개발하고 또 창의적 발상으로 어떻게 하면 단순히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 아파트를 공급하겠네. 단독주택은 많이 공급하지 못해. 이게 창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 급등기가 있었지만 번영기에 왜 아파트 주택 가격 급등 안 하겠어요? 급등했지만 그래요.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군사정부 정책이 계승되면서 서울 아파트 좀 성실하게 산 사람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택은 고가니까. 그래요. 뭐 고가죠. 원래 고가죠. 주택이 뭐 저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자재가 투입되니까. 근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외국인 투입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노무현 정부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막 외국인 근로자 투입하면서 한국인 근로자들 불이익 주고 막 근데 뭐 서울 아파트가 사기 어려워졌잖아요. 왜 그런가요? 군사정부의 정책이 폐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규제 역시 동원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최고의 보조수단이었을 따릅니다. 노태우는 부동산이 계속 급등하자 공산주의적 발상인 토지 초과 이득세를 법으로 제정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1994년 헌법 불합치 판결 받으며 폐기되었다. 그랬죠. 그래 자꾸 급등을 해요. 막 어떻게든 공급해서 막으려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노태우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이런 걸 제정했죠. 근데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도 어떤가요? 작용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법은 안 되죠. 이러면서 그냥 폐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원칙을 어기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원칙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로또가 몰랐을 것 같냐는 거예요. 효과를 보겠지 생각하고 원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도 되겠다.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러면서 시행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급적 원칙을 어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보다 재미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어땠나요? 정치할 때 김대중이 지역주의 정치, 선동 정치로 1987년부터 재미를 봤죠.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삼당 합당을 했죠. 뭐 재미 본 게 있냐는 거예요. 재미 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김명삼에 대해서 무소정부를 인정했냐는 거예요. 완전 내란 세력으로 몰아버렸죠. 본인도 감방 가버렸고. 한국판 메이지 유신 폐기되고, 뭐 하여튼 뭐 그건 김대중 때고, 또 김명삼계가 들어와서 재생산되면서 김명삼계 인사들이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김무성이 김명삼계 인사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원칙을 어기면.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고가의 주택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근대화 이념은 재산 형성을 장려하며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한다. 그렇죠. 재산 형성 장려하는 거예요. 재산 증가하네? 야, 너 저거 불로소득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은. 1907년 한반도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처음으로 정부 수탈이 금지되었다. 그 사실이죠. 금지된 정부의 수탈이 노무현에 의해 합법적으로 부활했다. 부활시킨 거죠. 재산 장려 정책이 아닌 거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물론 이러한 조치는 사유재산 침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근대화 이념에 반한다. 당연히 반하는 거죠. 2006년 5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재건축 시 정부가 이익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했다. 계속 이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 법 역시 사유재산을 침탈하고 정부 수탈을 합법화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발을 억제하는 법으로 어떻게든 개발하여 공급량을 증가시키려 했던 군사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시행되고 있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이런 법들,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거 사유재산 침해인데 안 돼. 사유재산 보장을 엄격하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구별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와 고대의 국가를. 근데 계속 침해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나요? 헌법재판소가 작용화되지 않았죠. 야, 그거 안 돼! 딱 끊었는데 어떤가요?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작용화돼서 그런 거예요. 근대화 이념을 지닌 한국인들은 부동산 급등 시 개발하여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를 채택한 공산주의 세력은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야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개똥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공급하면 안 된다. 집값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인 거죠, 원래는. 공급을 최대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개똥 철학은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개성되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만 집권하면 급등하죠, 서울 아파트가. 군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개발 추진, 공급 확대로 규정할 수 있고, 노무현 정부와 그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개발 억제, 수요 규제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안전지단 대출 규제 등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거래의 자유를 박탈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렇죠. 민주정치를 채택하면 국민들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잘 보장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예전에도 설명했죠. 민주정치를 시행한 뒤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자유가 박탈이 되죠.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활동의 자유와 생활상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채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치활동 자유는 증가하죠. 근데 국민들의 자유는 어떤가요? 계속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계속 침해당하고 있죠. 기업활동 자유 이런 것도 계속 침해당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자유도 계속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탈되고 있는 거죠. 상황을 잘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채택한다 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잘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를 번영시키는 거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가 보장될 때 경제가 번영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보장될 때 경제가 번영하냐는 거예요. 정치활동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수준은 군사정부 때 떨어졌죠. 근데 왜 그때는 번영이 있었나요? 지금보다 훨씬 국민들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잘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정치의 수준을 높였지만 국민들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장은 군사정부 때보다 악화되었다. 많이 악화되었죠. 근대국가에서 의회제도를 도입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는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근대국가에서 입법부를 채택하고 의회를 중시하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0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 이후 의회 본질은 내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는 방어적 수단이었다. 대표 없는 곳에 가서 없다. 그렇죠. 함부로 세금 매기지 마. 함부로 자유를 박탈하지 마. 그게 의회 설립 취지라는 거예요. 한국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의회는 국민들이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짝에도 필요 없죠. 지역주의 정치는 어느 지역에나 있긴 하였으나 그게 노무현이 반근대적 정책을 많이 실시했죠. 지역주의 정치가 국민들 전체 목표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지역의 사람들이 근대국가 수립해야지. 그게 목표였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해야지.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다 있긴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전체 국민들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 채택된 국민들 전체 목표는 근대국가 수립과 민주정치 실현 정도였다. 근대국가 수립이 더 강렬했죠. 아주 오랜 역사적 기원이 있죠. 근대국가 수립은. 민주정치 실현은 1946년 하지 이후에 이제 생긴 거죠. 선거를 실시한 이후에 미군 사령관 하지가 1987년 이후 호남인들이 지역주의 정치를 정치 목표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호남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났지만 전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죠.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90%가 특정 집단을 지지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김병삼 100% 지지했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상남도는 민정당과 선거를 보라는 거예요. 198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경상남도에서 민정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김병삼이 그렇게 독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산 경남은 원래 부산 경남 호남 다 군사정부 지지 지역이었죠.
김영삼, 김대중이 이제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부상하면서 그래 된 건데, 김영삼은 경남과 부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중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호남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죠. 군사정부가. 그래요. 승리했잖아요.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87년 이후에 전격적으로 수용했는가. 갑자기 85년만 하더라도 군사정부가 승리했는데. 호남인들 중에 아는 이들이 있겠죠. 뭐.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한나라당 뭐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뭐 폭동이 뭐 한두 군데 있었냐는 거예요. 그 해방이 뭐 제주도, 대구 뭐 다 있었죠. 사람도 많이 죽고 4.19도 있었고. 근데 특정 지역에서 왜 좌파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냐? 아, 우리는 우파 정당이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기려. 아, 좌파 사건 그런 거 기리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딱 나서면 호남 우파 인사들이 어떤가요? 아, 그렇지. 내가 우파 인사인데 좌파 사건을 기릴 수 없지. 안 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가서 뭐, 5.18 그래요. 공산주의 인사로 의심되는 김대중 지지하려고 일으킨 사건, 그거 가서 사과하고 이러니까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 6개월 전인 2006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6곳 중 한나라당이 11곳에서 승리했다. 그렇죠. 득표율 역시 52.2%에 이르러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6개월 전 선거라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압승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6개월 전 선거니까 뭐 그렇게 민심이 크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나요? 충청도 주민들이 표를 얻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노무현은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긴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 결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지역주의 정치로 재미를 본 노무현은 전국을 상대로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혁신도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정책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국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계속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돼. 공공기관을 분산시키자. 이게 한국의 지역정치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2007년 2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생산성만 떨어뜨리고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아니 뭐 더 심하겠죠 뭐. 그래서 뭐 지역균형 발전이 됐냐는 거예요. 공공기관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국가 생산성만 떨어지는 거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인들은 지역주의 정치를 중요한 정치 목표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는 뭐 우리 지역에 뭐 하나 달라? 공공기관 하나 달라? 그래서 거의 뭐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지금 우리 국가의 목표는 근대국가 수립이야.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은 좀 이렇게 민주정치를 실시했으면 좋겠어. 이런 국가적 목표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다 지역주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죠. 김대중이 시작해서 노무현이 완성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노무현의 정책은 국가 생산성 강화라는 근대 국가 이념에 반하는 정책이었다. 산업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임금이 비싸지고 임금 보완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생산성을 강화해야 산업이 유지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임금이 비싸냐는 거예요. 싼 나라 천지지. 굉장히 비싼 편이라는 거예요. 국가 생산성을 어떤 식으로든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도 확대해야 되고 내수 시장도 그래요. 번성시키면서 전기료 같은 것도 낮춰야 되고 유통비용도 낮춰야 되고 그래야지 비로소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싼 데 가지고 뭐 한국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국가들이 천지인데 왜 비싸게 임금을 생산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그러지 않으면 산업이 크게 후퇴한다. 예전에 다 설명했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왜 크게 후퇴했나요? 뭐 미국이 많다는 거야. 그런 사례는 임금이 비싸질수록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뭐냐? 국가의 생산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싼 임금을 받더라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근데 노무현의 이런 정책들은 뭔가요? 국가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반근대적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국가적 정책이다. 그러하게 정부나 국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반근대적 정책이 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이롭지 않죠. 한국은 지역개발하기 무척 쉬운 국가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쉽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은 교육도시를 육성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한 지역이죠. 교육도시를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잖아요, 한국은. 교육도시를 육성하기 쉽잖아요. 무역을 확대해야 되고 민간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책을 잘 수립하면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지역개발이 용이한데 개똥철학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니 지역 간 국가 생산성만 떨어지고 지역개발도 안 되는 것이다. 정부 쳐다보고 있고 서울 쳐다보고 있고 공공기관 하나 받으면 지역이 발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했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쪽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쪽은 누구와 교역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일본과 교역을 활발해야 되겠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럼 어떻게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일본과 활발해지면 남쪽이 발전하겠죠. 그렇죠.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는 어떻게 일본과 교역할 것인가? 어떻게 일본 자본을 유치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 유리한 위치라는 거예요. 부산이 제일 유리하죠. 부산 추진 대통령 같으면 해저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거고. 부산만 뚫으면 부산과 가까운 지역은 다 좋다는 거예요. 요즘엔 다 고속도로가 발전해서. 또 가까운 데 한번 해저터널 뚫어보고. 또 서쪽은 또 어떤가요? 또 유리하잖아요. 삼면이 바다라 했잖아요, 한국은.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도시를 육성하고 또 그 주변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가까운 데 한번 뚫어보고 이제 기술이 충분하다 해봐야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각종 기술들이. 그럼 중국으로도 바로 뚫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호남은 또 중국과 일본과 통하니까 또 과거에는 좀 약간 뭐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좀 지리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러지만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뚫려버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호남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라. 안 되는 거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군사정부의 복지정책이 채택되어 발전 단계에 맞게 근현재정을 유지하며 복지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무현은 정부의 부채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며 복지정책을 시행했고 이후에 군사정부의 복지정책은 폐기되었고 노무현의 복지정책이 개선되었다. 그렇죠. 노무현 이후 때부터 막 빚을 확대해서라도 복지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러한 복지정책은 장기간이 이어지면 국가는 재정 위기를 겪게 되고 국가의 산업은 크게 후퇴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보죠. 요즘 프랑스도 어렵다고 하죠. 잘못된 거예요. 노무현이 실시한 복지정책은 반국가적 반근대적 정책이다. 중단시키기가 되게 어렵죠. 윤석열이 잠깐 중단시켰는데 또 확대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 정부는 붕괴된다. 어느 순간 계속 이 기조를 이어나가면. 노무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을 시작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했다. 또한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 관광까지 허용하며 대규모 관광객을 북한으로 보냈다. 계속 그 서해 교전 일으키고 그런데도 계속 추진했던 거죠. 무리하게. 노무현 역시 김대중과 같이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며 정보국 행보를 했고 김구나 요은영과 같은 반국가적 인사나 4.3 사건, 광주 사태와 같은 반국가적 반근대적 사건을 기리는 인물이었다. 주로 이제 반근대적 정책을 시행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끼리나요? 뭐 공산주의 세력 인사, 한국 건국을 반대한 김구 같은 인사, 4.3 한국 건국을 반대한 사건, 반근대적 사건, 반혁명적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기리고 있더라. 좌파적 그런 어떤 인사와 사건. 판단 기준 1다운표, 2다운표, 3다운표, 4다운표 쭉 보면 되죠. 따라 김대중은 노무현은 근대국가 수립이 근간을 파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큰 역할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한국은 결국은 쇠퇴하다가 멸망하겠죠. 빨리 뒤집어야 되는 거죠. 김대중과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반근대적 정책들을 폐기하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김영삼은 주로 외교정책에서 반해양 세력 입장을 취해 근대화 이념에 역행했고 김대중은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폐기했으니 산업정책에 있어서 근대화 이념에 역행했다. 노무현은 반근대적 복지정책, 반근대적 지역정책, 합법적 재산침탈로 근대화 이념에 역행했으며 근대국가를 파괴하는 기틀은 노무현의 이름에 대부분 완성되었다. 이러한 반근대적 이념에 기반한 반근대적 정책이 현 시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계속 개선되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안 했죠.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